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작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상상하는 그 우스꽝스러운 난쟁이 황제는 아니었거든요. 결말부터 말하자면 세계를 뒤흔든 이 남자는 키 때문에 조롱받은 게 아니라 조롱받기 위해 키가 작아진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나폴레옹 컴플렉스가 진짜가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심리학 농담처럼 써온 그 말, 작은 사람이 큰 야망을 품는다는 그 익숙한 이미지. 사실 그 뒤에는 전쟁보다 오래 살아남은 이미지 조작, 번역 오류, 그리고 한국 언론의 집요한 풍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장면은 1821년 대서양 한가운데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갑니다. 한때 유럽의 왕들을 무릎 꿇렸던 황제가 이제는 유배지의 침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의 시신이 측정되고 기록이 남습니다. 키는 프랑스식 단위로 5피트 2인치. 그런데 이 숫자가 한국식으로 읽히는 순간 역사는 이상하게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프랑스의 1인치는 한국의 1인치보다 길었거든요. 현대식으로 환산하면 나폴레옹의 키는 대략 168에서 170cm 정도. 당시 프랑스 남성 평균과 비교하면 결코 작은 키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평범하거나 약간 큰 편에 가까웠던 인물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를 아직도 작은 황제로 기억할까요? 여기서 이야기는 단순한 착각을 넘어섭니다. 나폴레옹의 주변에는 키 큰 근위병들이 있었고 그는 병사들에게 애정 어린 별명으로 작은 상병이라 불렸습니다. 그리고 바다 건너 한국에서는 만화가들이 그를 일부러 작고 성질 급한 괴물처럼 그리기 시작합니다. 칼보다 무서운 건 때로 그림 한 장입니다. 전쟁터에서 이기고 지는 문제와 별개로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적을 우스워 보이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심리전이었거든요. 이제 우리는 되감아 봐야 합니다. 나폴레옹의 키가 아니라 누가 그의 키를 줄였는지를 말입니다. 배경과 맥락. 이야기는 1769년 8월 15일 지중해의 섬 코르시카 아작시오에서 시작됩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태어났을 때 이름은 이탈리아식에 가까운 나폴레온의 디 부오나파르테였죠. 코르시카는 바로 전해인 1768년 제노바 공화국이 프랑스에 넘긴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은 프랑스인이면서도 프랑스 본토 사람들에게는 어딘가 낯선 말투를 가진 변방 출신 소년이었던 겁니다. 그는 1779년 프랑스 본토의 브리엔 군사학교로 보내집니다.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나 억양 때문에 놀림을 받고 가난한 하급 귀족 출신이라는 사실 때문에 무시를 받았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 사람은 왜 그렇게까지 자기 능력을 증명하려 했을까요? 단순한 야망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나폴레옹에게 출세는 명예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프랑스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증명이었거든요. 첫 번째 장면은 1793년 프랑스 남부의 항구 도시 툴롱입니다. 프랑스 혁명으로 나라가 뒤집히고 왕당파와 한국군이 툴롱을 장악하자 젊은 포병 장교 나폴레옹은 포대를 재배치해 항구를 압박하는 작전을 냅니다. 그는 겨우 24살이었지만 이 전투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준장으로 승진하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미 그의 이미지는 실제 몸집보다 훨씬 커지기 시작합니다. 전장에서 그는 작은 체구의 천재라기보다 지도를 보고 대포의 위치를 계산하는 차갑고 빠른 장교였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1796년 이탈리아 원정입니다. 나폴레옹은 프랑스군을 이끌고 오스트리아군과 맞섰고 5월 10일 로디 전투 이후 병사들 사이에서 르 프티 카포랄, 그러니까 작은 상병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별명, 정말 키가 작아서 붙은 걸까요? 이건 조롱이 아니라 애칭에 가까웠습니다. 장군이면서도 병사들 가까이 다가가고 전선에서 직접 지휘하는 모습을 본 병사들이 붙인 별명이었죠. 여기서 작다는 말은 신체의 크기보다 거리감의 문제였던 겁니다. 황제처럼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옆에서 명령하는 사람. 그런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애칭이 한국으로 건너가면서 완전히 다른 무기가 됩니다. 1803년 한국 런던. 나폴레옹이 한국 침공을 준비한다는 공포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도버 해협 건너 프랑스 불로뉴에는 침공용 선박들이 모이고 있었죠. 이때 한국의 풍자화가 제임스 길레이가 등장합니다. 그는 나폴레옹을 리틀 본이라는 우스꽝스러운 인물로 그립니다. 화를 내며 발을 구르는 작은 남자, 커다란 모자를 쓴 어린아이 같은 독재자, 세계를 삼키려 하지만 식탁이 장난감처럼 보이는 정복자. 왜 한국은 그를 이렇게 그렸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너무 두려운 적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줍니다. 하지만 우스운 적은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1805년 길레이의 유명한 풍자와 위험에 빠진 자두 푸딩에서 나폴레옹은 한국 총리 윌리엄 피트와 함께 지구를 나눠 먹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여기서도 그는 작고 날카로운 인물로 묘사됩니다. 실제보다 작아진 몸, 과장된 욕망, 어린아이 같은 분노. 이 조합은 대중에게 강력했습니다. 사람들은 복잡한 정치보다 이미지를 더 오래 기억하거든요. 나폴레옹의 군대가 유럽을 흔드는 동안 한국의 인쇄소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미지의 전쟁이죠. 마지막 장면은 1821년 5월 5일 남대서양의 세인트 헬레나 섬입니다. 워털루 전투에서 패한 뒤 나폴레옹은 한국의 감시 아래 롱우드 하우스에서 생을 마칩니다. 사후 기록에는 그의 키가 5피트 2인치로 남습니다. 여기서 반전이 나옵니다. 당시 프랑스식 피트와 한국식 피트는 길이가 달랐거든요. 프랑스식 척도로 5피트 2인치는 오늘날 약 168에서 169cm 정도로 해석됩니다. 당시 프랑스 남성 평균과 비교하면 결코 유난히 작은 키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숫자를 바꾸지 않고 단위만 바꿔 읽었습니다. 프랑스식 5피트 2인치가 한국식 5피트 2인치처럼 받아들여지면서 나폴레옹은 갑자기 157cm쯤 되는 작은 남자가 되어버립니다. 거기에 키 큰 근위병들 사이에 서 있던 모습, 작은 상병이라는 별명, 한국 풍자와 속 리틀 보니가 겹쳐졌습니다. 하나하나는 애매한 조각이었는데 합쳐지자 아주 단단한 거짓말이 된 거죠. 그래서 나폴레옹의 키에 대한 오해는 단순한 착각이 아닙니다. 별명 하나, 풍자와 몇 장, 단위 변환의 실수, 그리고 적을 작게 만들고 싶었던 정치적 욕망이 만든 이야기입니다. 역사상 가장 성공한 가짜뉴스가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짓말이 완전히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진짜 조각들을 아주 그럴듯한 순서로 이어 붙였기 때문이거든요. 반전과 전개. 그런데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나폴레옹을 작게 만든 건 그의 몸이 아니라 그의 적들이었거든요. 전쟁터에서 유럽을 흔들던 한 남자를 무너뜨리기 위해 한국은 총과 함대만 꺼낸 게 아니었습니다. 훨씬 조용하고 훨씬 오래가는 무기를 꺼내죠. 바로 풍자화입니다. 당시 한국신문과 판화에는 나폴레옹이 아주 작고 성질 급한 인물로 그려집니다. 커다란 모자를 쓰고 작은 몸으로 팔짝팔짝 뛰며 세계의 지도를 움켜쥐려는 남자. 사람들은 그를 리틀 보니, 작은 보나파르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웃음이 무서운 겁니다. 웃음은 논리보다 빨리 퍼지거든요. 첫 번째 에피소드는 런던의 거리에서 벌어집니다. 사람들은 전쟁 소식을 읽는 대신 상점 창문에 붙은 나폴레옹 풍자화를 봅니다. 거기서 그는 황제가 아니라 떼쓰는 아이처럼 보입니다. 유럽을 정복한 전략가가 아니라 의자 위에 올라가야 겨우 세상을 내려다볼 수 있는 작은 폭군처럼 보이는 거죠. 이 장면이 반복됩니다. 신문에서, 술집에서, 거리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나폴레옹은 점점 줄어듭니다. 실제 키가 아니라 이미지가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반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폴레옹의 실제 키 기록을 보면 프랑스식 단위로 5피트 2인치 정도였다고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이 프랑스식 피트가 한국식 피트보다 길었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환산하면 대략 168에서 169cm. 당시 프랑스 남성 평균과 비교하면 결코 비정상적으로 작은 키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꽤 평범한 편이었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 숫자를 자기들 단위로 읽어버립니다. 5피트 2인치. 그러면 갑자기 157cm쯤 되는 작은 남자가 탄생합니다. 단위 하나가 역사상 가장 질긴 오해를 만든 겁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나폴레옹의 주변 사람들에게서 나옵니다. 그는 늘 키 큰 근위병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특히 황제 근위대는 체격 좋은 병사들이 많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평범한 키의 사람이 180cm가 넘는 정예병들 사이에 서 있으면 어떻게 보일까요? 작아 보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요. 사람들은 비교를 통해 판단하니까요. 그래서 실제의 나폴레옹이 아니라 키 큰 병사들 사이의 나폴레옹 이 사람들의 기억에 남습니다. 그는 작아서 작아 보인 게 아니라 주변이 너무 커서 작아 보였던 인물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에피소드가 이 오해를 완성합니다. 나폴레옹에게는 작은 하사관, 프랑스어로 르프티 카포랄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원래 조롱이 아니라 애정 섞인 별명이었습니다. 병사들이 젊은 장군 나폴레옹에게 붙여준 친근한 호칭에 가까웠거든요. 하지만 적들의 손에 들어가면 의미는 바뀝니다. 작은 이라는 단어만 남고 맥락은 사라집니다. 애정은 조롱으로 바뀌고 별명은 증거처럼 사용됩니다. 봐라, 정말 작았잖아. 이렇게 말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건 이 가짜 뉴스가 단순한 농담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며 사람들은 나폴레옹의 정치, 전쟁, 야망을 설명할 때까지 그의 키를 끌어옵니다. 키가 작아서 세계를 정복하려 했다. 열등감 때문에 제국을 세웠다. 결국 현대 심리학 대중문화에는 나폴레옹 콤플렉스라는 말까지 생겨납니다. 한 인간의 복잡한 욕망과 시대의 폭력이 키 하나로 납작하게 접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조금 씁쓸합니다. 우리는 나폴레옹을 비웃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선전의 성공 사례를 반복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의 키가 작았다는 말은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 너무 잘 만들어진 이미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는 때때로 기록보다 오래 살아남습니다. 숫자는 책 속에 묻히지만 조롱은 사람들의 입에서 계속 살아 움직이거든요. 나폴레옹은 유럽의 지도를 바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자신에 대한 가장 유명한 기억은 지도도 전쟁도 법전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다. 이 한 문장. 사실과 선전과 번역 오류와 풍자가 뒤엉켜 만들어낸
역사상 가장 성공한 가짜 뉴스 중 하나였던 거죠. 클라이맥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나폴레옹의 키가 작다는 소문은 단순히 단위차고 때문에 퍼진 게 아니었습니다. 프랑스식 피해와 한국식 피트가 달랐다. 그래서 5피트 2인치가 작게 오해됐다. 여기까지는 꽤 그럴듯하죠. 하지만 이야기가 200년 넘게 살아남은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결국 진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나폴레옹을 이겨야 했고, 그러려면 먼저 그를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야 했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무섭잖아요. 한 남자가 유럽 지도를 계속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왕들이 무너지고, 국경이 바뀌고, 기존 질서가 흔들립니다. 그는 전장에서 천재였고, 행정에서는 냉정했고, 자기 이름을 역사에 박아 넣는 법을 알았습니다. 이런 인물을 정면으로만 공격하면 오히려 커 보입니다. 괴물이라고 부르면 더 강해 보이고, 악마라고 부르면 더 신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 풍자화가들은 다른 길을 택합니다. 그를 작게 만든 거죠. 제임스 길레이 같은 풍자화가들은 나폴레옹을 리틀 보니, 그러니까 작은 보니로 그렸습니다. 커다란 모자, 과장된 칼, 짜증내는 표정, 몸보다 큰 야망. 그는 더 이상 유럽을 삼키는 군사 천재가 아니라 책상 위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작은 폭군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실을 반박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바꿔버린 거거든요. 사람들은 숫자를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168cm인지 169cm인지 당시 프랑스 남성 평균과 비교하면 어땠는지 이런 건 오래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스꽝스러운 그림 하나는 남아요. 작은 남자가 큰 세상을 가지려 한다. 이 문장은 너무 쉽고, 너무 강하고, 너무 잘 퍼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짜 뉴스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좋은 가짜 뉴스는 완전히 허무맹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이미 느끼고 있던 감정을 붙잡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나폴레옹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계속 두려움으로 두면 견디기 어렵죠. 그래서 웃음으로 바꿉니다. 저 작은 남자가 뭘 하겠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 공포가 조롱으로 변합니다. 조롱은 방어막이 되는 거죠. 더 흥미로운 건 이 조롱이 전쟁이 끝난 뒤에도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나폴레옹은 워털루에서 패배했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작은 나폴레옹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쟁보다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교과서, 만화, 영화, 농담, 심지어 심리학 용어처럼 떠도는 나폴레옹 콤플렉스까지 이어집니다. 실제 키보다 이미지가 더 오래 버틴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건 단순히 나폴레옹은 생각보다 작지 않았다가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한 사람의 신체적 특징에 대한 조롱이 어떻게 정치적 무기가 되고 그 정치적 무기가 어떻게 상식처럼 굳어지는가입니다.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 만든 캐리커처, 풍자 이미지가 세대가 바뀌어도 사실처럼 소비됩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의 키에 대한 오해는 역사상 가장 성공한 가짜 뉴스 중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한 번도 진짜로 증명될 필요가 없었거든요. 사람들은 그가 정말 작았는지보다 그가 작았다고 믿는 쪽이 더 재미있고 더 편했습니다. 강대한 적을 작게 만들면 마음이 놓이니까요. 거대한 야망을 작은 몸에 가둬버리면 이야기가 완성되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소문은 승리합니다. 나폴레옹이 전장에서 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적들이 그의 이미지를 전장에서보다 더 오래 점령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때때로 대포보다 농담을 더 오래 기억하거든요. 마무리. 결국 나폴레옹의 키 이야기는 한 사람의 신체 조건에 대한 농담이 아니라 기억이 어떻게 조작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죠. 적국의 풍자와 단위의 차이, 반복되는 조롱, 그리고 사람들이 믿고 싶어하는 이미지가 한데 엉키면 사실은 아주 쉽게 밀려납니다. 오늘날도 비슷하거든요. 누군가의 짧은 영상, 자극적인 제목, 잘라낸 한 문장만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순식간에 작게 만들고 또 거대하게 만들죠. 그런데 반전은 그 이미지가 사실보다 오래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나폴레옹은 키가 작아서 역사에 남은 게 아니라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선전전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을 만큼 컸던 인물인 거죠. 다음 편에서는 바다 위에서 사라진 배, 메리 셀레스트호의 진짜 미스터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어온 역사 속 상식 중 가장 의심스러운 것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보이페달의 역사 미스터리 시리즈가 계속 궁금하시다면 구독하고 다음 이야기도 함께 들어주세요. 브리테니커 https://www 브리테니커 스미소니언 매거진 https://www 스미소니언 매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https://www 내셔널 지오그래픽 설명란에는 참고자료와 이어지는 롱폼 링크를 정리해두겠습니다. 사건의 배경을 더 깊게 보고 싶다면 설명란 자료를 함께 확인해주세요. 구독해두시면 다음 편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